앞에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사실 별게 아니라 가우스 법칙. 근데 가우스의 법칙은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과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앙페르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개의 법칙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리는데, 맥스웰이 이제 그것을 수학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한 아름다운 형태로 방정식을 만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네 개의 법칙을 만든 것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을까요? 혼자 집대성을 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변위전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축전기와 같은 데에서도 두 개의 급판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변위전류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앙페르 법칙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된 앙페르 법칙 또는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변위전류 텀이 등장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를 예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입한 그 변위전류에 대한 항이 없으면 전자기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변위전류라는 항이 존재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자기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라디오나 TV를 보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전자기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라고 했으니까 이건 파동이죠. 그죠? 파동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 쉬운 1차원에서의 파동에 대해서 함께 볼까요? 자, 어떤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해봅시다. 그래서 시간 t하고 위치 x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값이 a배 sin kx 빼기 오메가 t로 표현된다고 해봅시다. 이때 오메가는 각진동수고요. 그죠? k는 뭐냐면 파수죠. 파수. 영어로 wave number입니다. wave number. wave number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꼴로 표현되는 어떤 파동이 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 넘버하고 그 파동의 파장하고의 관계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K는 람다분의 2파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파동이 있고 그 파동의 파장을 알면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그게 파수가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시간 관점에서 얼마에 한 번 진동을 하느냐, 그게 주기죠. 그래서 주기를 알면 우리가 각진동수는 2파이를 주기로 나눈 값이 바로 각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미분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치겠어요. 자, y가 x하고 t의 함수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편미분은 변수가 사실상은 한 개 이상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고정해서 마치 변하지 않는 상수로 보자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겠다는 것은 시간은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정하고 보기 때문에 x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이제 kx가 등장하니까 변수 x 앞에 있는 k는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k제곱하고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 t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시다.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번에는 오메가가 튀어나오죠. 오메가가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튀어나오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의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관계식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이제 a sin kx-오메가 t 있고 여기 a sin kx-오메가 t가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k 제곱의 y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y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y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y는 마이너스 kx 제곱을 여기다가 나눠서 주면은 결국은 요거랑의 관계식이 나오죠. 예, 그 관계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 이와 같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를 k제곱으로 곱해 봅시다. k제곱 곱하면 0에다가 k제곱 곱해봤자 뭐 똑같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이 v는 뭐냐? v가 도입되는데 그게 k분의 오메가를 v라고 도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k하고 k는 약분되고 여기는 k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k제곱이 v제곱분의 1로 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v제곱은 당연히 뒤집은 거니까 v는 k분의 오메가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근데 k하고 오메가의 관계를 보면 아까 이거에 의해서 이건 t분의 람다가 되네요. 그렇죠? t분의 람다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파장이라고 그랬죠? 파장은 파동의 키잖아요. 그렇죠? 신장이 몇 센티미터이십니까? 이거 질문하듯이. 파장이라는 것은 파동의 길이에요. 그러면 단위는 뭐겠어요? 미터죠. 그러면 주기는 뭐예요? 한 번 진동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단위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갖는 거니까 1초에 몇 미터 가느냐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속력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쓴 이 방정식에서 V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 파동의 속력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파동의 속력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지금 1차원에서 이렇게 썼는데 3차원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칭성을 보면 여기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형태 나왔죠? 그러면 Y하고 Z에 대해서도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시간에 대한 텀은 그냥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그냥 두고요. X하고 Y하고 Z는 다 대등하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했으면 Y랑 Z에 대해서도 두 번 편미분한 형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파동을 이제 YXT라고 했지만 지금 Y라는 것을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꼴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에 굉장히 많이 쓰는 기호인 psi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psi라는 것은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psi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동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문자이니까 잘 기억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psi라는 문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자기 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 파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건 파동 방정식의 모양을 띄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1차원적으로 나아가는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길게 해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알겠죠? 화이트보드나 칠판을 이용해서 유도해 주시는 것을 잘 보고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내용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단지 전하 분포하고 전류 밀도가 없는 상황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하 밀도 로 0 그리고 전류 밀도 J 0이라는 얘기죠. 0벡터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자유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유 공간 진공에서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벡터 미적분학을 잘 공부를 하면 그거로부터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4개를 잘 연결해서 가우스 법칙과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과 앙페르 맥스웰 법칙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4개의 법칙을 잘 연결해서 만들어 보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2개의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 다른 하나는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역삼각형에다가 제곱한 게 뭐냐? 그죠? 이거는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서 라플라스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XYZ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보면은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Z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한 것을 이와 같이 역삼각형의 제곱 형태로 쓰고 그것을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여기 보면은 X에 대한 2번 편미분, Y에 대한 2번 편미분, Z에 대한 2번 편미분을 다 각각 더한 걸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지금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라플라시안 푸사이 빼기 V제곱분의 1의 시간에 대한 2번 편미분을 푸사에 대해서 하면 0이다. 요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3차원에서의 파동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푸사이 대신에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바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미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뮤제로, 이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유전율과 투자율이 등장하죠. 진공에서 유전율과 투자율이 등장하는데 그게 파동방정식이라면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속력의 제곱분의 1에 대응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V제곱분의 1이 뭐다? 뮤제로, 이제로, 엡실론 제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뭐에 대응한다고요? 그렇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V가 루트 뮤제로 엡실론 제로 분의 1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앞에서 배웠던 것 같이 여기 엡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이게 뭐예요? F가 뭐예요? 페럿이죠. 페럿 퍼 미터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값을 가지고요.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아라는 단위를 갖는 값이에요. 그거 두 개를 곱하고 루트 씌워서 뒤집으면 재밌게도 그게 속력의 단위가 나오고 그 값이 바로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답이 나옵니다.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빛의 속력이죠. 그렇죠? 광속이 바로 이 값입니다. 자, 1865년인가에 맥스웰이 파동방정식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논문을 썼을 때가 1865년 정도예요. 그런데 1800년대에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빛의 속력에 대한 속력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인물들 중에 한 명이 1862년도에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에 가깝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1865년 그리고 하고 1862년하고 3년 차이죠. 그래서 1862년에 그런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요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자기파가 빛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거꾸로 말했네요.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인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랑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아는 빛,
그 시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빛들은 주로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넓은 전자기파라는 것의 일부였구나 하는 것을 맥스웰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맥스웰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이런 것은 내 계산에 의하면 가우스 법칙과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과 앙페르 법칙을 내가 살짝 바꾼 그 법칙을 잘 연결하면 전자기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해야 돼. 그리고 그 전자기파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었던 빛과 굉장히 닮은 거야. 빛이 사실은 전자기파의 일종이야 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헬무홀츠라는 과학자가 자기 제자를 시켜가지고 열심히 실제로 전자기파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가 그 시절에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교수가 돼서 그것을 실제로 전자기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헤르츠죠. 그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들이 바로 60헤르츠의 교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한다 했을 때 헤르츠라는 단위가 바로 헤르츠라는 과학자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헤르츠가 전자기파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맥스웰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르츠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무선 통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선을 이용하지 않고 유선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기파를 제대로 만들어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은 마르코니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니가 세운 업적 덕택에 1909년인가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죠. 그래서 마르코니는 사실상 공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공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무선 통신을 성공함으로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선 통신을 성공했던 마르코니가 맥스웰의 전자기파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확인시켜 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 맥스웰 법칙에서 시작해서 맥스웰의 그 4개의 법칙을 잘 연결해서 전자기파라는 것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사람들한테 예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